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주말이니까 조선사, 임진왜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5.18 관련 서적들을 많이 보느라 이 임진왜란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제 정신 상태를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임진왜란에 몰입해서 한번 강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시발에서 쪽발이 시발로 바뀝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지도가 바뀌었죠. 자, 이제 주요 강들이 나오고 주요 도시들이 나옵니다. 주요 도시 별표 쳐져 있는 도시들은 선조가 파천해가지고 일단 임시 수도가 된 도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권희씨 일선발이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산성에서 정발장군, 다대포성에서 윤흥신 장군, 통례성에서 송상현 장군 를 전사시켰고, 밀양을 지키던 박진과 낙동강 상류에서 정말 가열차게 전투를 하다가 상주에서 이일 장군을 도망치게 만들었고,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을 전사시켰습니다. 권희씨는 1선발이죠, 일본군에. 권희씨는 이렇게 진격해왔고, 2선발인 가토는 부산에 상륙했다가 중령을 넘어서 이렇게 충주 쪽으로 들어왔고, 3선발인 구로다는 풍령을 넘어서 이렇게 서울 쪽으로 진격하는데, 이 충주에서 이제 권희씨와 가토가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권희씨 사위가 요시토시 다시이약에서 쓰시마섬 도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희씨 부대에는 조선 지리를 잘 아는 조선인들도 있었고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기 전부터 조선의 첩자를 파견해서 조선의 지도와 도로와 항만과 뭐 조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갖고 어디에 군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걸 다 준비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토가 실제로 권희씨에게 원래 둘 사이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2선발 가토가 1선발 권희씨에게 길 좀 잘 아는 좀 친구 하나 빌려줄래? 그걸 빌려줬거든요. 권희씨가 좀 가토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근데 가토가 새벽에 몰래 먼저 진격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한양을 누가 먼저 점령하냐에 따라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정말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토가 몰래 새벽에 먼저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권희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병만을 데리고 서울로 진격하는데, 가토는 이쪽에서 이제 서울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권희씨는 이렇게 돌아서 여주 이천 쪽으로 이렇게 서울의 동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로다도 이렇게 용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자,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제 한양을 비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료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선조가 관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와, 진짜 뻔뻔하기, 벌써 자기는 윤두수 같은 친구들에게 내가 파천할 준비를 좀 하거라라고 다 명령을 내려놓고, 관료들 앞에서는, 조정의 대신들 앞에서는 아니 종묘와 사직이 있는 이 한양을 내 어찌 버린단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파천을 주장하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사내를 필두로 하는 세력과 아니다, 목숨 걸고 이 한양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싸우는 걸 즐겁게 쳐다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결정해. 근데 실은 뒤로는 파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파천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조를 진짜 매몰차게 비판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거란의 2차 침략 때 현종, 실은 고려사를 제가 강의하면 고려 현종은 고려의 세종이다 뭐 이런 칭호를 듣는 굉장한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려 현종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거든요. 무신집권기에 그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권력 잡고 있을 때 몽고가 쳐들어오죠. 그때 왕이 고종입니다. 이 조선의 고종이 아니고요. 그 고종과 최우는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군주라고 인정하는 공민왕 역시 홍건적 2차 침략 때 개성을 홍건적에게 빼앗기고 안동까지 피난 가지 않습니까? 안동에 가서 얼마나 강고등어를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서 안동의 강고등어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말로 선조만 왜 혼자 욕 얻어 먹어야 되냐, 뭐 이런 논리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전 제가 선조였다라면 만약에 꼭 내가 몸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도망을 치겠습니다. 유비가 신야에서, 그 작은 성에서 조조의 대군을 맞서 싸우기 힘드니까 신야의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치듯이, 아니면 솔직히 저한테 선조였더라면 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뻔한 거 아닙니까? 파천에도 개 고생이거든. 그리고 어차피 세자를 광해로 임명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세자에게 분조시켜주고 네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 조정을 지키거라. 아비는 한양에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당시는 한양이 워낙 넓은 벌판에 있는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충주의 탕금대 전투에서 한양에 있는 병력들을 신립장군에게 다 밀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막말로 기록이 두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만 이 한강을 도하하려고 하는 일본군에 맞서는 조선의 병력이 3,000병력 혹은 1,000명 막 이 정도 기록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한양은 지켜내기 힘들었겠다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조가 진짜 너무 야비하게 도망쳐. 그것도 밤에 몰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같이 피난 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선조의 어가를 호위하는 병력과 조정 대신들을 다 합쳐봐야 100명이 될뚱말뚱. 이게 왕의 행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조는 서울을 비우기 전에 드디어 이제 세자를 임명합니다. 분명히 세자 건조일을 제가 한 번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렬이 모반 사건 이야기할 때 송강정철의 세자 건조의 문제로 송강정철이 유배를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송강정철을 죽이자 살리자는 문제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졌다. 또 어렵습니까? 붕당 들어가면 다시 이야기해서 선조의 부인은 의인왕후입니다. 수어망사 공부하신 분들은 조선 왕실의 의궤 중에 또 의궤가 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이거 세계 기록유산인데 가장 오래된 의궤가 1602년의 의인왕후 의궤라고 하는데요. 저기 동구릉에 가면 구리에 가면 영조릉도 있고 태조 이성계릉도 있고 문종릉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동구릉 중에 가장 넓은 벌판에 제일 좋은 묘가 이 묘야. 사람들이 동구릉 가면 다 이 묘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 묘에 가면 선조 묘 옆에 의인왕후 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그 왕비가 되는 임모광후 묘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굉장히 넓은 벌판이죠. 여기 사람들 다 놉니다. 근데 바로 옆에 동구릉은 아니고요. 남양주에 광해군 묘가 있거든. 광해군 묘는 진짜 이게 들어가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저도 거기에 전화번호 보고 저 역사 가르치는 황현필이라는 사람인데 네이버 한 번만 찾아보시면 제 이름 나옵니다. 비밀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광해군께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의인왕후가 자식을 못 낳아요. 이게 지금 딸들은 뺀 겁니다. 아들들만 제가 정리한 건데 진짜 자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식 중전마마가 아들이 없었고 후궁 아들이 9명 가까이 되는데 이 공빈김 씨 첫 번째 아들이 임해군이고 두 번째 아들이 광해군인데 일단 공빈김 씨는 광해군 낳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왕후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빈김 씨가 죽으니까 공빈김 씨 아들들을 많이 챙기는데 임해군은 방탕하고 좀 폭력적이고 심성이 더러워. 그러다 보니까 의인왕후가 광해군을 많이 아껴요. 그런데 선조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많이 아꼈냐면 임빈김 씨 아들 신성군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송강정철이 그렇게 건의했을 때 선조가 쌍 하면서 정철을 내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아니 당시 정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곧 국가야. 왕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니 피난 갔다 도적들 만날 수 있는 거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조선 왕조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세자를 임명해야 되겠거든요. 전쟁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광해군이 가장 유능하고 영특했고 당시 의인왕후가 광해군을 많이 지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드디어 광해군이 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과 선조가 함께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좀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보시면 강들이 좀 제대로 보이시죠? 그럼 지금 이게 이렇게 북한강이고 남한강이고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한강입니다. 이 한강에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강이 여러분 강폭이 꽤 되는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니시와 가토의 군대가 한강 건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일본군 병력들이 한강을 한번 도하해 보려고요. 나룻배 뗏목 만들어가지고 건너려다가 물살에 빠져서 죽는 일본군도 부지기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 방어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기 보시면 김명원과 신각에게 맡겨요. 근데 김명원이 이제 도원수가 되는데 당시 이제 고니시가 한 1만 8천 병력에서 좀 줄었겠죠. 고니시 병력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토가 2만 2천 병력 정도가 됐는데 거기도 좀 줄었겠죠. 근데 그 병력들이 건너온다라고 하니까 김명원이 내 말을 준비해라. 아니
강을 외적이 건너오면 못 건너게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 강 앞에 진을 치고 저항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말에 안장을 준비라. 이건 도망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졸들이 도망을 치면서 실제로 김명원과 신각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신각은 김명원을 따르지 않고 광주에서 신각이 아니 일본군들이 조선인들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있길래 매복에다가 기습해가지고 일본군을 70명을 목을 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임진왜란의 육지에서 최초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제가 다대포성에서 윤응신 장군이 하루 견딘 걸 최초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결과론적으로 다대포성은 점령당했고 윤응신 장군은 전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광주에서 아니 일본군 70명의 목을 뱉고 그걸 섬멸을 했단 말이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걸 해유령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각 장군이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장계를 올렸는데 문제는 당시 강원도에 가 있는 신각이 뭘 하고 있는지 조선 조정은 몰랐고 김명원이 신각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한강을 방어해야 되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당시 피난 중이었던 선조가 열받아가지고 신각을 죽여라라고 참수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내려와가지고 신각은 어명을 받들라라고 해가지고 신각 장군은 목을 들이우고 이제 망나니가 목을 베는 거야. 신각은 너무 억울해서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강원도에서 일본군을 섬멸했다. 내 장계가 곧 도착할 텐데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항변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성 쪽에서 피난가 있는 선조 측의 조정에 아니 신각 장군이 보낸 수급 70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안 되겠다. 신각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이 사람이 멈추시오. 참수를 멈추시오. 그런데 신각 장군이 목에 베어져요. 이런 기가 막힌 아니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신각 장군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김명원. 근데 이제 김명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다음에 김명원하고 계속 김명원하고 이 사람하고 김명원하고 또 연결시킬게요.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한강을 빼앗겼잖아요. 한강을 빼앗기면 이제 서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희 씨는요, 이 동대문 흥인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권희 씨는요, 권희 C자야, S자라고 쓸 뻔했습니다. 가토는요, 남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솔직히 누가 먼저 들어왔냐면 권희 씨가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가토가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거짓 장계를 올렸는데 아예 권희 씨는 한양을 점령해 놓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죠. 가토 장계가 거짓말이고 가토가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토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상당히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희 씨가 들어올 때 우리 측 기록을 보면 이 동대문이 환히 열려 있었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희 씨가 못 들어가요, 서울로. 왜냐면 여기저기 매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첩자, 닌자들을 미리 풀어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한양에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고 일본 측 기록에 입각하면 동대문이 또 닫혀 있었다. 그래서 성을 몇 명이 뛰어넘었다. 그리고 성문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기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조선의 최고 궁궐은 누가 뭐래도 경복궁이죠. 이게 바로 법궁입니다. 그리고 보조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거처를 옮기는 궁궐들이 있죠. 창덕궁이 이렇게 있죠. 경희궁이 있으면 이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창덕궁, 창경궁을 동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희궁을 서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궁궐들이 다 불탔죠. 다 불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조담의 왕이 됐던 광해군이 경복궁을 지을 엄두도 못 내고 창덕궁만 다시 만드는 건데 이 궁궐들 누가 불태웁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시 노비들이 노비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게 장내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형조입니다. 그러니까 형조에 막 이렇게 죄인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노비 관련 기록이 있는 장내원과 형조를 백성들과 그리고 감옥에서 탈출한 죄인들이 불태웠다는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선조어가가 도망을 치면서 북한산 정도 넘어갈 때 불타버린 막 경복궁을 쳐다보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 진짜 백성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궁궐을 불태웠단 말인가? 그런데 일본 측 기록에는요. 일본군 참전 병사들의 개인 기록도 있어요. 조선의 궁궐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단청의 색을 보라.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아이들은요. 나무 이렇게 무늬를 두지만 색을 칠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 궁궐은 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을 칠하면 그게 좀 안 이뻐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같습니다만 일본 애들은 그 아름다움에 또 매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성들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나고야 성이건 오사카 성이건 구마모토 성이건 에도 성이건 간에 거의 임진왜란 직전이거나 거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성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엄청난 크기의 경복궁과 창덕궁을 보고 궁궐의 아름다움에 일본 군들이 매료됐다는 기록도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얘도 불타고 얘도 불타니까 거의 어디 일본군이 머무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종묘로 가서 고니시 군대가 주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종묘가 뭐 하는 곳이죠? 종묘에는 정전이 있어요. 정전은 실제 왕들의 위패, 영영전은 추존된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데 이 정전에서 고니시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전은 조선에 돌아가신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 왜적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진을 치고 여기서 똥 누고 오줌 누고 했으니 얼마나 조선의 왕들이 노했겠는가. 실제로 일본의 기록에 입각하면 귀신들이 막 소름 갑자기 귀신 생각했더니 귀신들이 나와가지고요 일본군들이 귀신 환상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막 칼질을 하고 막 그러다가 서로 찔려 죽었고 그런 기록이 진짜 나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 고니시 게이시케가 일본군이 이 종묘를 불태웁니다. 이 종묘가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궁궐 중에 창덕궁과 더불어서 다시 만든 거죠. 근데 이거 불태워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서울을 다시 명나라와 조선에게 내어주면서 후퇴하면서 한양에 있는 모든 궁궐을 불태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백성들이 모든 궁궐을 다 불태운 건지 백성들은 뭐 장례원이나 형조만 불태웠다. 나머지 모든 궁궐들은 일본군이 불태웠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